오늘의 전국 키워드로 분석하겠습니다. 네, 이종근 정치평론가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네, 보시죠.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쟁입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문자가 왔는데 전쟁이라고 합니다. 어떤 전쟁인가요? 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사실 1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됐었죠. 그렇죠. 대선 경선 때부터 예. 진행됐던 얘기인데 드디어 마침내 끝내 소환, 그러니까 출석 요구서가 왔다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보낸 보좌관이 이 출석 요구서가 왔습니다. 어떠한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라고 지금 보고를 하는 그런 문자였고요. 마지막에 전쟁입니다는 자신의 어떤 생각을 아마 담아서 현재의 어떤 상황을 보고를 한 것 같은데 예. 이 전쟁입니다가 완전히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둘 다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백현동, 대장동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하는데 어떤 그 혐의들입니까? 제가 지금 갑자기 디테일을 좀 설명하라니까 좀 네. 생각이 안 나는데요. 어쨌든 그 대장동하고 백현동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예. 특혜를 줬다, 뭐 이런 게 이제 주요 골자고요. 그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얼마나 여기에 이 사안에 대해서 알고 있었느냐와 얼마나 개입을 했느냐, 이것을 가지고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이 사안을 뭐 수사하는 거는 그 다른 법에 의거한 거고, 지금 문자가 와서 소환 통지가 된 거는 공직선거법이에요. 그런 것들을 공적인 장소에 나와서 발언을 했는데 사실과 다르게 발언을 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핵심인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앞부분에서 이게 무슨 알선, 수재, 배임 이런 거라면 소환 통보가 이렇게 왔어도 이것이 좀 너무하다라고 생각은 안 할 수도 저는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이거가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으로 소환 통보가 왔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수사의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범죄자를 인터폴에 수배해가지고 적색 수배해가지고 송환하거나 이런 거는 아주 심각한 범죄일 때 하는 거지. 예. 뭐 민방위 안 나갔다고 그 사람을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는 것처럼 수사에는 비례성이라는 게 존재하는 건데, 예. 지금 이 허위 발언에 의해서 선거에 영향을 줬다 그러면 대부분이 중앙범죄를 처벌하는 경우가 당선자 측이에요. 당선자는 선거에 많은 영향을 줘서 당선이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형 기준을 굉장히 엄격하게 예. 적용을 합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선거에 졌고요. 그리고 또 이것을 고소한 측이, 고발한 측이죠. 고발한 측이 사실은 상대편 윤 후보 측이나 아니면 상대 당인 국민의힘 측에서 한 것도 아니고 예. 시민단체에서 한 거예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서면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소면 조사에 이어서 부족하면 방문 조사나 다른 조율을 통한 조사를 하는 것이지, 예. 이렇게 전격적으로 소환 통보를 하거나 이런 경우는 많지 않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늘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좀 약간 자중하시라고 비판적인 입장을 가져오는 사람이지만, 이거는 이재명 후보 측의 반응이 일견 이해가 된다라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단순한 어떤 낙선자이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공직선거법을 만든 이유 자체가 정치인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어떤 말이라든지 어떤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또는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우리가 보다 더 그 윤리적인 기준, 도덕적인 기준을 높여보자, 이런 의미로 공직선거법을 만들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재명 지금 당대표는 현직 정치인입니다. 당시에 어떤 낙선을 했더라도 현직 정치인이 바로 직전 선거에서 했던 행위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묻는 것은 낙선자의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닐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발언들, 허위사실 공표의 발언들을 어디서 했느냐라는 거예요. 비례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만 국정감사장에서 한 발언입니다. 백현동 발언 같은 경우 특히나 아예 못을 박았어요. 24차례나 협박, 그 협박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최근에 그것과 관련돼서 보도가 계속 이어졌어요. 24차례 협조 공문이 사실은 그 내용이 아니었다라는 것,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3차례에 불과했고, 그리고
그리고 그 세 차례가 국토부가 보는 세 차례는 당시에 성남시 공무원이 그러니까 당시에 현직 지금은 전직이지만 그것을 받았던 공무원이 증언하기를 그거 강제성이 없었다. 왜냐하면 강제성 물어봤는데 국토부에 회신을 요구했는데 아니다 강제성이 없었다. 이건 뭐 이전과 관련된 어떤 법률의 근거에서 보낸 게 아니다라는 회신을 받아갖고 그것을 직접 시장에게 보고했다라는 증언이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지금 국정감사장에서 물론 3건 중에 한 건이지만 국정감사장에서 확언을 한 것은 일단 증언에 대한 어떤 문제도 있고 공직선거법에 대한 문제도 있고 이것이 말씀하셨듯이 단순한 비례의 원칙에 의해서 단순히 민방위 회피냐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예. 제가 이 반론을 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제가 지금 이거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저는 이것이 뭐 잘못된 어떤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소환을 저렇게 통보하고 이런 식의 수사가 맞는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말씀을 저는 드렸던 것이고요. 옳고 그름 자체는 예. 뭐 검찰이나 법원에서 판정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 않았다는 말씀 하나, 그리고 또 하나, 낙선자와 왜 그 당선자를 따지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은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줬느냐가 굉장히 큰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지금 뭐 어떤 발언 때문에 이런 논란이 커졌나 지금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과연 과거에 어떤 발언이 이번에 문제가 된 건지 얘기를 먼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국감 때 초과 이익 조항을 건의한 걸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간부들 선에서 채택하지 않았다. 이게 팩트고 제가 안 거는 이번에 언론 보도로 안 거고 토지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분양 수익을 수천억씩 취득하는 건 성남시로서는 허용할 수 없다. 그럴 때 국토부에 저희한테 다시 이제 일종의 압박이 왔는데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김문기 처장은 개인적으로 시장 재직 때 좀 아셨습니까?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예. 그러니까 뭐 하위 직원이었으니까 그때 당시 아마 팀장이었을 예. 겁니다. 제가 이분을 알게 된 거는 제가 도지사가 된 다음에. 네, 그러니까 좀 쉽게 정리를 해보자면은 백현동 개발 관련해서 이제 토지 용도 변경되는데 그것이 이제 국정감사 때 이재명 그 지사가 그걸 이제 그 국토부에서 그 자꾸 해주라고 압박을 해가지고 해준 것이다라는 예. 발언이 이게 이제 허위다. 그래서 그렇죠.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이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김문기 대장동 개발 관련한 김문기 씨 이제 안타깝게도 목숨을 끊은 분인데 알고 있었나? 모른다. 내가 도지사 때 모른다라고 몰랐다 했었는데, 예. 이런 얘기죠. 시장 시절에는 몰랐다. 네. 네. 그런데 나중에 그 시민단체에서는 같이 해외 여행을 간 적이 있었다. 여행이 아니라 이제 골프. 출장을. 예. 네, 그래서 이제 고발한 것이 되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저 백현동과 관련해 조금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두 가지가 언론 보도에 새로 최근에 나와요. 예. 하나는 지금 이재명 후보 측에서 계속 주장했던 게 24차례나 공문을 보내서 압박, 그러니까 협박을 했다. 그래서 그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협박의 내용은 이걸 안 들어주면 국토부가 직무유기다, 뭐 시장의 직무유기다 이렇게 협박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줬다는 것인데 동아일보 단독 보도에 의하면 이 24차례의 공문은 내용이 다른 내용이다. 즉 한국식품연구원에 있는 연구원들이 당시에 사업자 정 씨의 정 씨의 대신 정 씨를 대신해서 이거 빨리 해달라라고 공문을 보낸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다. 24차례. 거기서 6차례를 뺀 나머지가 전부 다 한국식품연구원이 보낸 공문인지 국토부가 보낸 공문은 거기서 3차례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3차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걸 담당했던 공무원이 이 국토부에 회신을 합니다. 국토부에 물어봐요. 아니 이게 우리가 꼭 지켜야 돼. 공공 이전과 관련된 특별법에 의한 겁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11월에 물어봤는데 12월에 국토부가 공문을 보내서 그런 게 아니다라는 회신을 보내서 이 사실 그대로 시장한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보도들이 만약에 맞다면 그리고 이런 보도들에 의해서 이 증언과 그다음에 이 24차례에 대한 공문들 쭉 이 리스트가 이제 그 보도에 나왔거든요. 그 리스트가 맞다면 당연히 지금 그 이재명
시장에 그러니까 이 이재명 지사가 했던 발언들 국정감사에서 했던 발언들은 허위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김무기 처장과 관련해서 부정을 하잖아요. 내 도지사 때 알았다. 이건 배임 혐의 때문에 배임 혐의가 관련된 거거든요. 김무기 처장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당시에 초과이익 환수를 해야 된다라는 그 업무를 담당했던 담당자예요. 그런데 검찰에서 이렇게 증언을 했다고 알려지는데 뭐냐면 이건 지금 밑선 지시에 의해서 삭제가 됐다. 근데 당시에 초과이익 환수제를 만약에 넣었다면 사실상 그렇게 많은 돈이 지금 화천대유라는 그런 개발 사업자들한테 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공무원들은 당시에 이건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고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나중에 몇 시간 후에 이게 삭제가 되거든요. 그럼 만약에 삭제가 된 것이 이 시장이 알았다면 당시 성남시장이 알았다면 이건 배임 혐의, 성남시나 도계공에서 얻어야 될 이득을 지금 개발 사업자한테 돌아가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시장 때 몰랐다. 그리고 도지사 때 알았다라는 것이 배임 혐의와 관련된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당시에 몰랐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같이 골프도 치고 또 호주에서 9박 10일 함께 여행을 했던 그런 사진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유족들도 아니 몰랐을 수가 있느냐 너무하다라는 그때 당시에 좀 분노를 표명하기도 했죠. 지금 앞서 저희가 녹취로 들려드린 이재명 대표의 당시 발언들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이제 적용이 된 그렇죠. 거고 허위사실 공표가 적용이 된 거고 그리고 이제 공소시효 만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소환이 통보된 건데 소환에 당일에 응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 저는 응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응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수사나 조사도 비례성의 원칙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 허위 사실을 총선에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당선이 됐다면 이거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만약에 총선 때 이 발언을 허위 발언을 했다면 저는 소환 통보도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건 대선 때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여기 나와서도 그 이재명 당대표가 됐을 시에 민주당의 사당화 우려를 저는 많이 제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이걸 보면서 느껴지는 거는 윤석열, 한동훈 두 분의 검찰의 사조직화 우려가 진짜 우려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대목이 되는 거예요. 민주당 대변인 박성준 대변인은 이게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 꾀맞추기 수사하고 있다라고 했던데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 이제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 이종근 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국토부에서 공문을 보내가지고 압박한 사실이 있는데 왜 그러냐라는 거. 그리고 또 김문기 씨와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을 하시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좀 부인을 했었지만 방송에 나와서는 일부 인정을 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이제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주목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부분이 바로 쌍방울 그룹 검은 커넥션 관련 의혹이거든요. 왜 그런 걸까요? 왜 그러냐 하면 쌍방울과 관련해서도 사실 아마 동영상으로 남아 있지만 이재명 당대표가 당시에 S라는 그룹을 나와 연관시키는데 나와 전혀 연관이 없다라고 국정감사에서 단언을 했었어요. 당시 김은혜 의원이 아마 질문을 계속 집요하게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어떤 보도가 크게 두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하나는 경기도가 굉장히 큰 도지사로서 이재명 지사가 업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태 교류 협의회예요. 그게 북한과 경기도의 어떤 교류거든요. 당시 이해찬 당대표까지 참석을 할 정도로 굉장히 큰 행사를 치렀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아태교류협의회의 그런 운영을 위해서 쌍방울이 수억 원을 지원을 한다든지 그보다 더 한 문제는 뭐냐면 이 교류협의회의 실질적인 어떤 담당자가 평화부지사, 이화영 평화부지사인데 이화영 평화부지사도 사실 쌍방울의 사회이사였고 또 쌍방울이 이 아태교류협의회 아예 무상으로 그러니까 쌍방울 건물에 사무실을 대여해주고 그렇다면 모를 수가 있느냐 관련이 없는 것이냐 그렇게 지금 업적으로 이야기했던 어떤 부분인데 하는 부분과 두 번째는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가장 키를 갖고 있는 전현직 대표가 지금
해외 도주중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지금 나타난 상황이 뭐냐면 검찰이 일부러 수사관이 수사 기밀을 흘려서 이 도주하게 만든 어떤 정황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 그렇다면 이걸 다 연결시켜 보면 변호사 대납 의혹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쌍방울과 지금 연결이 되는 게 아니야. 이재명 시장 당대표와. 그래서 지금 그 액수라든지 지금 20억 알려진 것만 20억인데 전환 사채가 그런데 행방을 알 수 없는 어떤 액수는 더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혹시 정치 자금과도 연결돼 있지 않느냐. 별의별 의혹들이 있지만 어쨌든 검찰은 지금 두 전현직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와 관련돼서는 굉장히 수사를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덧붙이실 말씀 있으시면. 아니 저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혹은 있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방송에서 그 의혹을 부풀리거나 너무 강조하는 건 저는 안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건 이미지가 씌워질 수 있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은 의혹이 있으면 의혹제기는 할 수 있지만 그걸 법리를 통해서 사법적으로 재단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법원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책임을 질 부분은 또 정치적인 비난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죠. 저는 사실은 정치적인 책임 부분에서는 일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법리적으로는 책임을 질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예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리적인 공방은 굉장히 디테일한 거 가지고도 뒤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을 보태는 거는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네. 평론가님 말씀 제가 잠깐 좀 짧게요.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아까 검찰공화국 말씀을 하셨지만 이 검찰과 사조직화. 근데 이번 이 송치 있지 않습니까? 이건 사실 검수완박에 의한 이 송치, 그러니까 기소다. 왜냐하면 이 실제로 이 허위 사실과 관련해서 용도 변경 관련은 경기 남부경찰청이 지금 수사를 하다가 8월 26일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어요. 근데 검수완박법에 의하면 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한 거 그대로 사실 기소를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보완 수사나 이건 못 하겠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경찰이 수사한 것을 검찰이 검수완박법에 의해서 마무리 짓는 과정이다. 예.